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최양우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청약 시장마저 불패의 신화를 깨고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청약 시장 현장의 심각성이 당장 미분양 물량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국의 2022년 10월 지역별 미분양 물량은 47,217가구고요. 대구가 가장 많습니다. 1,830가구, 수도권이 6,700여 가구, 경북이 6,300여 가구, 경기, 경남, 충남 순입니다. 자, 전국이 47,000여 가구, 지역별로 좀 차이가 큰데요. 올해 서울 분양시장의 최대여, 이른바 최대여였죠. 로또다. 강동구에 있는 둔촌 주공 분양. 올림픽 파크 포레온입니다. 역시 기대 이하였습니다. 10만 명이 청약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경쟁률이 5.45대 1에 그쳤습니다. 청약 시장 이 정도 칼바람이 아닌가 싶은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또 고금리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것인지 최 원장님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심각합니까? 네, 조금 지금 미분양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뼈아프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택을 이제 공사하고 시공하시는 분들은 이거 자꾸만 이 분양 대금을 받아서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돈이 묶이는 거잖아요. 예, 묶이면은 예. 이거는 바로 금융시장으로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지난 8월과 11월 달에 사실 200대에 들어가는 건설회사 두 곳이 부도가 났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가 지금 3,000개를 놓고 시공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10%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지금 부도가 나기 시작한 걸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리가 가장 지금 원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한국은 금리를 1% 올리면 15개월 후에 매매 가격이 5.2% 떨어지는 게 통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IMF 이제 1990년도 말하고 그다음에 금융위기였던 2010년도 그게 대표적인 부동산 하락기라 그러는데 그때 나온 것들로 이제 보면은 되시고요. 근데 이 전에 우리는 요번에 더 이게 파고가 높은 거는 통화량이 10%가 올라가면 집값은 1.4% 올라가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네, 돈이 풀리면 시장에. 그렇죠. 예. 20년, 21년에 통화량이 20% 이상이 지금 늘렸기 때문에 굉장히 부풀어진 지금 부동산 시장이었는데 그게 빠지는 거품이 빠지는 예, 것이다. 풍선은 바람을 집어넣을 때보다 풍선 공기가 빠질 때 더 빠른 속도로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이 가장 잘 표현되고 있는 게 지금 청약 시장이 됐고요. 심지어 지난달에 제주도와 한평에서는 청약 제로가 나왔습니다. 아, 예. 지금 다 아시다시피 청약 하는 대금하고 지금 실거래가하고 똑같은 평수 같은 지방에서 보면은 지금 분양가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게 제주 같은 데는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분양가가요? 오른 예. 상태에서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여기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 분양가 상한제 지금 예. 그거를 풀어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폭발적으로 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시세와 못 맞추는 그럴 바에야 지금 이런 청약 시장보다는 기존의 아파트를 사겠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60% 이상이 옛날에는 청약 가면 로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60% 이상이 기존의 아파트를 사겠다는 살라는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60%는 지금 기존 아파트를 산다 이래서 청약시장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이 침체, 청약 침체가 건설사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건설사마저 이렇게 흔들리고 건설업계가 위험해지면 금융시장으로도 그 위험이 전가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윤 평론가님 어떤 여파들 당장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시행사라든지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제1의 자금 조달 창구가 네. 사실은 청약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예. 있겠죠. 우리나라는 선분양을 하는 나라니까 사실은 청약 시장에서 좀 호조가 돼야지 그게 좀 흥행이 성공해야 자금 조달이 용이해 가지고 그다음에 준공까지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청약 시장에 이렇게 찬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이 청약이 솔직히 또 몇 대 몇이 됐다고 그래도 실제 계약률이 몇 %가 된다가 굉장히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구축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라고 한다면은 청약 시장이 활기를 좀 띨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구축도 내려가는 마당에 사실
청약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도 올해 같은 경우 좀 어렵다고 하지만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577만 원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지방 전부 다 해서 한 평당 300만 원 정도가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30평이라고 그러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한 1억 5천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되죠. 535, 한 예.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는 한 사실 청약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참패를 할 수밖에 없을 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청약을 받았다가도 그냥 계약금 돌려주고 일정 연기하는 그런 곳도 네,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당연히 네네. 있을 수밖에 없는 예. 거고요. 또 사실 청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률이 몇 %가 될지 그러니까요. 이것도 예. 굉장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사실 몇몇 건설사는 실제 계약률을 갖다가 고객들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안 좋다는 네, 얘기죠.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시행사라든지 건설사 같은 경우에 준공원고사하고 자금난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예. 거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지난해 이제 건설사 부도가 12개가 났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8개가 났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심해질 거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점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지금 뭐 PF 대출 같은 거 한번 일으키려고 그러면 PF 대출 해주는 데도 없지만은 예. 사실 뭐 우리가 최고 금리가 20%라고 하지만 법정 지금 30%를 줘도 PF 대출을 못 일으키는 단지들이 제가 알기로는 수룩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거의 사채급인데요. 네, 그죠? 사채도 진짜 아주 높은 사채. 그죠? 악성 사채죠. 예, 예. 거의 뭐 돈줄이 막혔다고 보는 네, 거고요. 네. 그럼 최후의 보루는 결국 흥액밖에 없는 건데 청약을 통한 청약시장이 이렇게 칼바람이 불면은 내년에 이제 사실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지금보다 훨씬 가중될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예, 이렇게 분양 시장이 뭐 빙하기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주목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달 말에 시작되는 공공주택 사전 청약인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270만 가구 공급 계획 가운데 공공주택이 50만 가구, 시세보다 70% 정도 40년 전후 장기 모기지를 붙여서 부담을 낮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달 마지막 주죠. 사전 청약을 받는 공공분양주택 약 2, 3천 가구 물량인데 50만 가구 공급 계획이 있고요. 나눔, 선택, 일반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유형인지도 궁금하고 또 과연 공공주택 사전 청약에는 좀 수요가 많이 몰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게 흥행에 성공할지는 제가 이것도 쉽지 생각하기에는 않다. 이거는 굉장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예.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 진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 예. 그다음에 그 자기 자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좀 주목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이제 40년 모기지가 나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고정금리 대출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이건 또 DSR에서도 좀 빼줘요. 예. 이런 어떤 금융 관련 어떤 특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이런 기회들 갖다가 잡아보시는 것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일단 세 가지 선택이죠. 나눔형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 창릉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예. 그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일단 5년 거주 후에 가령 뭐 손실이 나면은 손실의 70%를 그 집 산 사람이 얻는 거고 네. 나머지 30%는 또 공공이 가져가는 거고요. 반대로 이익이 나도 그 이익을 갖다가 공공과 내가 7대3 비율로 나누는 걸 갖다가 나눔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선택형은 이제 6년 임대로 사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내가 이걸 분양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갖다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일반형은 뭐 지금과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최 원장님 아까 무슨 하신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요. 사실 이제 사스라든가 예, 예. 신종 독감, 그다음에 메르스 이럴 때는요 부동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더욱 우리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예.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사실 이제 실물 경제나 이제 소위 말하는 금융 경제까지 지금 옮겨 타면은 예. 안 되는데 지금 가장 이렇게 적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월 평균에 7천 건 정도가 서울에서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게 지금 500대로 내려간 거예요. 아, 어마어마한 거래 절벽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도 지금 이 유동성이 강화돼 뭐 굉장히 뭐 증폭돼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그립을 굉장히 잡기가 어려운 그런 뭐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습니다. 네, 네. 청약 관련돼서 좀 주목할 만한 것. 일단 문은 넓어진다는 거죠. 특히 2030 미혼 청년들의 청약 장벽을 낮춰주기 위해서 정부가 이른바 청년 특별 공급, 청년 특공을 신설합니다.
향후 5년 동안 공급하는 공공 분양주택 50만 호 가운데 68%를 청년층에게 할당한다 이 계획인데 이렇게 되니까 중장년층 역차별 논란도 있습니다. 최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 청약 저축 수는 점점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고 이게 네.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재미난 거는 이제 이게 2,857만 이 계좌가 지금 예. 돌고 있어요. 근데 4월 달에는요 9만 명이 증가를 합니다. 네. 그때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죠.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 결국은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린 시장에서의 지금 이 청약이라든가 부동산 침체,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에서 지금 내려오는 부분들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데 사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공약사항에서 청년들을 위한 이런 뭐 주거 안정을 위한 네. 대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0개에 45개 지금 이 과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을 위한 부분들을 66%에서 68%로 올린 거예요. 근데 사실 실거주의 어떤 뭐 필요성이라든가 이 니즈는 사실 중장년층도 굉장히 크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기의 식구가 늘어가면 집을 좀 평수가 늘려야 되고 등등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딱히 뭐 어떤 이 방향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최초 생애의 이제 구입자라든가 신혼부부 이런 청년층에 대한 혜택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중장년층에 대한 지금 혜택들은 굉장히 지금 줄어 있는데 이거는 답이 있어요. 분양으로 가지 말고 임대로 가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공 임대를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시장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장년층은 뭐 따로 이사를 갈 수 있는 또 여력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좋은 대안이 아니겠느냐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임대도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이지만 강남 재건축 시장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건축 주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굳건했던 안전 진단 문턱이 낮아졌는데요. 하지만 지금 워낙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재건축 시장의 움직임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시장에 영향을 주려 그러면 뭐 예. 이제 땅도 파고 그래야 되는데 대개들 이제 지금 뭐 이 계획안이 통과되고 하는 데는 일단 시공이 24년도고요. 예. 그다음에 완공은 27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으로 갖고서는 사실 실수요자들에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침체기 어떤 매기처럼 활력소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대세를 이루기에는 예. 아직 뭐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사실 말만 무성하지 뭐 음마아파트 예를 들면은 네. 뭐 여기 이제 뭐 심의안도 통과되고 하면 굉장히 활발해질 것 같은데 예. 매물은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큰 단지들이 나오면 입주할 때 또 한 번 혼란이 있을 것을 네.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가 재건축 문턱을 낮추겠다. 안전진단 쉽게 하겠다. 통과 잘 되게 하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동안은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이 50%였는데 30%로 이제 낮아집니다. 국토부가 지난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번 규제 수혜 지역은 뭐 대규모 재건축 단지죠. 노원구 상계주공, 또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이런 대단지 재건축 단지들입니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번 대책이 좀 미흡하다, 불만족스럽다 이런 분위기인데 왜 그런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렇게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가 풀리면은 네. 특히 서울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희소성 자체가 사실은 떨어져 버리는 예. 겁니다. 사실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익을 갖다가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들인데 예. 이게 희소성이 떨어져서 뭐 여기도 재개발하고 저기도 재건축하고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그게 희소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뭐 고분양가 논란이 항상 재건축 단지에는 불거지는 거니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거기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느 정도는 자기들한테 이익이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지만은
지금처럼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계속 규제들이 완화되면서 여기저기서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되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도 어차피 개발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칫 이제 서울 지역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공급 과잉의 우려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기존에 사실 진짜로 오래된 거의 뭐 조금만 더 지나면은 안전진단을 갖다 통과할 수 있는 오히려 지금 그냥 놔둬도 이런 단지들은 그걸 갖다가 반기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겠죠. 예. 그렇군요. 네네. 재건축 글쎄요, 과연 뭐 정말 정부의 기조대로 재건축이 활성화될지 또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